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지난 3월 소아과 의사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폐과를 선언하는 일이 있었죠. 이후 500여 명의 소아과 의사들이 진료 과목 전환을 신청했다는데요. 소아과 진료 대란을 막을 방법 정말 없는 걸까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후쿠시마에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한 점을 꼽고 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이틀 만에 우리 시찰단의 역할을 두고 양국에서 서로 다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늘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진 않을 것이라며 검증의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사찰단의 역할을 사실상 축소한 건데요. 우리 대통령실은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이 없도록 자타공인 최고 전문가를 보내겠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역시 시찰단의 일정이 1박 2일이 아닌 3박 4일 이상이 될 것이라면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시찰이 자칫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실제로 대만 역시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원전에 시찰단을 파견했지만 도쿄전력이 안내하는 현장만 살펴봤을 뿐 자체 검증은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대만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장 이번 여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인데요. 우리 정부가 추가 협의를 통해 실증적인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취임 1년간의 소회를 사실상 밝혔어요. 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지난 1년 동안 수행한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에 초점을 두는 한편 거야의 입법이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특히 외교안보, 경제정책의 변화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에 1년 평가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을 토대로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 확대를 지속 추진할 방침을 밝히면서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셔틀 외교 복원을 언급하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가 혹독한 환경에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이 과거 일제 강제징용 발언 문제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전세 사기, 주식, 가상자산 사기 문제를 언급하면서 전임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네요. 네, 외교안보 관련해서도 이제 전 정부와 비교해서 이번 정부에서 주안점을 둔 점을 강조한 데 이어서 네.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이 문재인 정부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특히 서민과 청년 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절망하고 있고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 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의 반칙행위 감시책의 무력화는 이런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문정부를 재차 겨냥했습니다. 네. 또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 하면서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고 정상적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이어서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땠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 즉 사회정책 분야, 이 마약 단속 분야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 국정 전반의 문제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다. 이렇게 탓을 했다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새 국정규제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 과감하게 인사조치하라. 이런 발언을 내놨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오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도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면서 말씀하신 대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밝혔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탈원전이나 이념적 환경정책이라는 분야를 이제 예로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상 국정 전반을 아우른 주문으로 풀이되는데 사실상 이제 새 정부의 국정 방향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직자들 뭐 이를테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그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많이 뭐 비판을 하기도 했었던 부분 아니겠어요? 나중에 가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기도 했었는데 전임 정부 관계자들을 억지로 사실은 밀어내기도 하다가 그게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이 된다 이런 판결도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또 아닐 것 같은데 어느 범주까지 과연 인사조치를 과감하게 하라 이런 뜻으로 발언을 한 것인지 조금 애매한 부분도 그렇죠.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과감한 인사조치와 뭐 예를 들면 그 블랙리스트 뭐 위법으로 판결이나 네. 이른바 사퇴 종용 뭐 그것과 이제 과감한 인사조치라는 게 그 사이의 선이 어떤 건지는 뭐 그렇죠. 정확하게 알 수가 그렇죠.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뭔지가 좀 굉장히 애매한 상황 아닙니까? 뭐 그래서 환경부 장관도 사실 구속되고 실형 판결을 받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일단 정당의 평가, 정치권의 평가가 어떤지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국민의힘은 새로운 미래의 주춧돌을 놓는 1년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놨어요. 네, 윤재우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년은 새로운 미래의 주춧돌을 놓는 1년이었다면서 윤석열 정부 최대 치적은 한미동맹 복원과 한일 외교 정상화라고 짚었습니다. 특히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 상호방위 조약으로 핵협의 그룹을 통해 북핵 회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강조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안을 통해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한일 관계 정상화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노동개혁은 산업 대전환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요건이라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 유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야당 평가도 들어볼까요?
네, 야당의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 토론회를 주재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생각도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제는 방치되고 외교 품격은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해야 할 국가 공동체의 존속이라는 측면, 안보와 평화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안 해도 될 불필요한 자극적 발언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 관계가 악화되고 그게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불러오고 결국 안보 비용으로 전이된다면서 심지어 경제적 위험까지 초래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지고 그에 따라 국민들의 삶도 민생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하루 앞두고 노동개혁 세미나를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앞서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의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이 노동개혁 관련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윤 원내대표가 하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국회에서 이제 국민의힘 부설 정책연구소죠. 여의도연구원이 노동개혁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불법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통한 법치 질서의 확립, 건설 현장의 비리 척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은 국민 일자리 문제와도 직접 연결돼 있고 국가 경제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면서 프랑스는 실업률 하락 기조를 이어갔고 2013년 15년 기간 64%로 정체돼 있던 고용률이 2022년 68.1%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렇게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그 방향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 이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 이제 말하자면 좀 노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접근 이런 것이 계속돼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네. 김기현 대표 외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곧 건폭을 근절하기 위한 당정협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한편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도 건설 현장 폭력, 불법 파업, 또 노조 회계 투명성을 추진하고 있고 청년들이 절망하는 노조 고용 세습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제도를 바꾸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강연을 들었다고 하는데 유 전 총장이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혹시 했습니까? 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 전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의 친윤계 공부 모임 국민공감의 연사로 나서서 다당제 친화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네. 유 전 의원은 오늘 강연에서 양당제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인들의 타협을 가로막아서 지금 정치 불신을 키우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거론하면서 이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누구를 찍어내려 하지 말고 소위 개혁보수 사람들이 다당제로 바뀌면 한당을 하고 민주당도 개딸하고 수박하고 한당을 하는 게 온당치 않다면서 따로따로 가서 국민 심판을 받아보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기호 1, 2번이 아니면 생존이 안 되니 서로 기호 1번 주도권을 잡으려고 난리치고 1번 당에만 모인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정당을 해도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이 성과로 꼽았던 게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보내는 거였었잖아요. 국민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시찰단의 역할을 두고 일본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일본 지지통신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한국 시찰단의 후쿠시마 이 방문과 관련해서 현장을 보고 이해가 깊어지길 기대한다. 또 한국 시찰단의 파견 목적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처럼 안전성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해양방류 안전성에 대한 한국의 이해가 깊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양국 정상은 한국 내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차원에서 시찰단 파견에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이제 이것은 그 한국 시찰단의 파견 목적이 그 어떤 엄격한 평가나 검증보다는 그 현재 이제 일본의 상황을 정확하게 한국 내에 이해시키는 데 있다. 이런 주장과 그 결을 같이 하는 주장. 일종의 한국 여론 다독이기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도 같네요. 네, 반면 우리 정부는 시찰단이 오염수 배출에 대해서 전문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그 국제 원자력 기구 검증과는 별개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을 독자적으로 파견하게 된 것이라면서 여러 채널과 화상회의를 통해 오염수 처분의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정보들을 일측의 요청에 제공받아 분석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정부 관련 기관과 산하기관의 전문가들이 오염수 처분 시설, 관련 시설과 설비 현장을 방문해 직접 시찰하고 확인하면서 필요한 전문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일 양국의 합의가 된 건 맞잖아요. 시찰단에 대해서. 네. 근데 시찰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된 것처럼 지금 양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 외통위 현안 질의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죠. 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 문제, 그러니까 오염수 문제는 1, 2년 조사에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런데 1박 시찰에서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 의원은 한국 시찰단 파견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는 의례적 과정 아니냐는 불안이 있다면서 시찰을 마치고 나서 제주도와 부산, 경남 또 전남, 전북 해안가 지역에 사는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정부 측에 경고했습니다. 네. 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앞서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점에 대해서 테마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빈잔에 물 채운다고 하더니 남은 물을 오염수로 채울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홍걸 의원도 문제가 있다면 방류를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럴 가능성이 안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지금 야당의 비판만 사실상 좀 전했는데 외교부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사실상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외교부에서는 오늘 그 외교 차관이 그 외통위 그 질의에 나왔는데요. 네. 사실상 이제 검증 그다음에 확인하는 절차, 그 현장에서 이제 분석하고 검증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시찰단이냐 검증단이냐 이런 명칭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검증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일본 측이 제공하는 자료를 갖고 오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 우리 뭐 일종의 과학 전문가들이 가서 원전 전문가들도 같이 간 다음에 가서 뭐 시료를 떠온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사실 명확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임수석 대변인이 오늘 외교부 브리핑에서 했던 이야기를 보면 이 1측에서 정보들을 요청해 제공받아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그 관련 시설과 설비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시찰하고 확인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요. 네. 그 방문해서 직접 시찰 확인한다는 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현장에서 직접 시료 채취 등을 포함하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은 양국 간에 좀 조정이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통위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외통위원 사임 문제가 쟁점이 되기도 했어요. 네, 그 태영호 의원은 오늘 그 외통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네. 야당에서는 이 외통위에서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네. 이원욱 의원은 태영호 의원이 외통위 명패를 계속 걸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징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임하는 것이 기본적 절차라고 주장했고요. 우상호 의원 역시 북한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면서 탈북자가 남한에 들어오면 역사를 다시 배워야 하는데 역사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에 미디어 정책과 관련해서 또 미디어의 어떤 편파성 문제를 자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이 편파적이라는 주장을 내놨어요. 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그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이 취임 1주년 윤석열 대통령 기사 노출과 관련해서 검색을 하면 비판과 비난 기사 일색이라면서 네이버 뉴스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박 의장은 오늘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 뉴스에 윤석열이라는 키워드로 뉴스 검색을 해보면 이 관련도 순으로 나온 기사가 첫 기사가 한겨레 신문 기사로 모든 국민을 유죄와 무죄로 나눈 윤석열 검찰 정치 1년이라는 제목이 뜬다면서 이어서 경향신문의 안철수 의원 발언으로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1년 비판적 기사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윤석열이라는 단어로 이 뉴스 검색을 했을 때 이런 비판적 보도만 상위에 검색이 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고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윤석열을 검색하는데 안철수가 나오고 유승민이 나오고 제3자 비판 기사가 순위에 들어간다는 것은 조작에 의하지 않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들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 이름을 치면 계속 부정적 기사만 나오니까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한 것이라면서 알고리즘이나 뉴스 편집에 문제가 있는지 검증해서 문제가 있으면 네이버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다.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선일보 기사가 그러면 꼭대기에 올라가면 상관없는 겁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특별히 해석이 조작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식으로 연관 검색어가 떠가지고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지금 검증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글쎄 뭐 이게 해석이 필요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예를 들면 검색을 했을 때 이를테면 그 검색을 한 시점에서 최근에 어떤 비판적인 기사가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검색어를 이를테면 그 윤석열이라고 세 글자를 넣었을 때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넣었을 때하고 뭐 검색되는 기사가 다르다는 그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뭐 그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그 검색에 대해서 어떻게 짜느냐, 뭐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뭐 그때 이제 검색의 대상이 되는 또 이제 뭐 검색 엔진의 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과도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학계에서 좀 광범위하게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름 하나 검색해서 비판 기사가 앞에 올라가는 게 이게 편파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은 너무 단편적인 사실 가지고 편파성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사실 저도 오늘 오전에는 그냥 바빠서 그냥 넘어갔는데 방송 전에 네. 그 이 원고를 쓰면서 네이버에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하고 한번 쳐봤는데요. 네. 지금은 전혀 다른 기사들이 검색되고요. 참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여튼 뭐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우려를 불식시켜야 되는 건 뭐 맞기는 하니까요. 근데 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것 이것도 좀 소통이 부족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언론에서 하고 있네요. 네, 뭐 당연히 언론에서는 이제 그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소위 말하는 보수지 진보지 할 거 없이 좀 아쉬움을 표하고 있고요. 예. 뭐 특히 뭐 이른바 보수지라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데도 사설에서 뭐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방미 때 미국 정치인들 조야와 이제 굉장히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친밀성을 보였던 걸 지적하면서 좀 그런 모습을 국내에서도 보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뭐 사설 칼럼 등이 많이 게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맞아서 뭐 기자회견을 안 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뭐 전임 정부에서도 안 했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홍보하는 뭐 이른바 윤 대통령식 표현으로 하자면 쇼 같은 거 하지 않겠다. 뭐 자화자찬식 뭘 내놓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 부처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를테면 뭐 1주년 기자회견, 그러니까 뭐 질의응답 같은 것이 없었다, 뭐 이제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지적이 나온 바가 있는데요. 다만 지난 정부 때는 이제 기자들로부터 질문이 없었을 뿐, 말하자면 어떤 시민 패널과 뭐 대화하는 형식을 취한다던가 아니면 그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그러니까 기자회견문을 이제 그 국민 앞에 발표하는 형식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는 소통의 기회가 과거에 몇 차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이 좀 뭐 부족하지 않느냐 뭐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예. 다만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국정 운영 비전이 담긴 3D 전광판을 서울 시내에 뭐 띄우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영상은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송출이 되는데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 K-팝 스퀘어에 1일 기준 55회 그리고 종로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K컬처 스크린에 50회 또 디지털 조선일보 건물에 208회씩 각각 송출이 됩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공식 사과를 했네요. 네, 이 가상화폐 투자 보유 관련 의혹에 대해 오늘 김남국 의원이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의원은 오늘 낸 입장문에서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들께 더 일찍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다만 모든 거래는 실명인증 계좌를 통해 제 지갑으로만 투명하게 거래했다든지 미국계 정보를 이용했다든가 상속 증여받았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결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가상화폐 투자금이라고 설명했던 주식 처분 대금이 공직자 재산신고대역에서 그대로 예금으로 돼 있던 점,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비교적 유명한 가상화폐가 아닌 뭐 좀 생소한 비주류 코인의 재산 절반에 달하는 거액을 선뜻 투자했다는 점, 또 국회의원으로서 가상화폐 관련 입법 발의에 동참한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등 이제 이런 관련 남아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겁니까? 네, 검찰에서는 지금 아마 곧 뭐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김 의원의 이상거래를 통보할 당시 이상하다고 판단한 내용과 그와 함께 관련 자료를 함께 검찰에 줬다면서 그 FIU 자체 증거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게 검찰에서 김 의원을 노리고 뭐 인재수사라든지 기획수사를 한 게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거래도 넘겨받았기 때문에 수사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고요. 예. 또 김 의원의 전자지급에 유입된 코인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는 바람에 구체적 자금 흐름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장을 재청구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이런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아픈 아이를 업고 새벽부터 병원을 찾는 소아과 오픈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선 이미 익숙해진 풍경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소아과 간판을 내리고 미용과 통증 등 다른 일반 과목 진료로 전환하겠다는 소아과 의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소아과 의사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 굉장히 좀 낯선 장면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소아과 진료 대란 지금 어느 정도 심합니까? 네, 뭐 지역별로 편차가 있긴 한데요. 예. 아이들 진료받는 게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뭐 아주 힘든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환자가 많이 몰리는 게 뭐 봄철 유행하는 질병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환절기 영향도 있고요. 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 생활이 다시 시작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 3년간 아이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아서 면역이 없는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환자 수도 많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 이제 이런 건데요. 지금 네. 환자 수가 늘어난 거는 지금 잠깐 영향이라고도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영향이라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소아과의 환자들이 이렇게 많아진 거는 소아과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소아과들이 줄고 있는 거냐. 그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소아과를 안 하겠다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최근 5년간 폐업한 소아과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통계가 나왔는데요. 예. 2018년부터 22년까지 559곳이 폐업했고요. 특히 코로나 유행 후에 2020년부터 작년까지는 3년 동안 331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1년에 거의 평균 110개도 넘는 소아청소년과가 폐업했다는 얘기니 정말 심각한 거죠. 다른 과 병원들은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다른 과는 소아청소년과처럼 이렇게 줄어든 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늘고 있죠. 지금 이게 동네 병원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2, 3차 병원도 이제 상황이 심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응급실 진료하고 입원 진료가 전국적으로 안 되고 있고요. 겨우 입원하더라도 퇴원할 때까지 교수님 얼굴도 못 보고 퇴원하는 실정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 그러니까 소아과를 운영했을 때 지금 병원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지금 그동안 거의 30년 동안 소아과 수가라고 그러죠. 진료에 대한 대가가 거의 물가 인상 그리고 임금 인상된 거에 비해서는 거의 오히려 이제 깎였다고 보고요. 예. 10년 전 수입보다 25%가 나왔다, 이제 줄었다라는 게 정부 공식 통계니까요. 네. 그래서 수없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소아과 진료 수가가 다른 과에 비해서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소아과 같은 경우는 이제 진료 수입이라는 게 오직 진찰료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사를 한다든가 수술을 한다든가 시술을 한다든가 그런 수가가 있고요. 또 소아과 같은 경우는 예전에 14년 전에는 이제 예방접종이 대표적인 비급여 수입이었는데, 네. 정부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으로 굉장히 헐값에 이제 포함되면서 소아과는 비급여 수입도 아예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형편인 거죠. 이제 저도 이제 병원 가서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영양 주사를 맞춘다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급여가 진료 수가나 이런 것들이 낮은 거를 비급여 항목을 통해 가지고 의원들이 병원의 수익을 보충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수익을 늘려갈 수가 있는데 소아과는 그런 게 거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대상으로는 그런 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네. 그럼 결국은 환자를 많이 받는 것 외에는 병원을 운영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하루에 적어도 80명에서 100명은 그 환자를 봐야 병원이 유지가 되니까 뭐 이게 의사도 너무 힘들고 환자들도 이제 의사하고 차분히 조곤조곤 그 아이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싶은데 예. 그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보호자와 뭐 마찰이 있다거나 뭐 그리고 어떤 진료에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면서요. 예, 뭐 진료 현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의 환자가 온다고 그러면 99명의 환자는 진료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어떻게 아이를 잘 그 좋은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런 게 잘 이렇게 신뢰관계가 잘 형성이 되는데 한두 명의 그 보호자들은 너무너무 그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 이게 그 이 일을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 뭐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정리를 해보면 수익도 안 되는 데다가 그리고 진료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겪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소아과보다 다른 과가 낫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소아과 의사들이 만약에 소아과 병원 그러니까 의원을 문을 닫게 되면은 어떤 쪽과로 움직여 갑니까? 대략은 보다 이제 덜 힘들고 그리고 그 덜 위험하고 그리고 보상도 나은 쪽으로 이제 옮겨가시려는 경향이 크죠.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상황 때 그 너무너무 병원이 힘들어서 그 많이들 그 전환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미용 분야라든지 아니면 성인 그 진료 분야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업종 전환을 하신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네. 그동안 그 소아 대상으로 이렇게 그 진료를 하고 부모들 이제 그 대상으로 감정 노동을 하고 그랬던 것들이 진짜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구나. 그 새삼 느낀다고 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업종 전환 하신 다음에는 굉장히 이제 만족스럽다고들 하세요. 그럼 소아과 전문의 수로 말하자면 다른 과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성격이 좀 적거나 인원이 적거나 그렇지는 않은 겁니까?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숫자로만 봐서는 절대 적은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전문의를 따신 지 얼마 안 되신 젊은 분들도 이렇게 개업할 여건이 안 되거나 아니면 취직하실 여건이 안 돼가지고 뭐 그 내과에 취직하신다든지 뭐 요양병원에 가 계신다든지 미용병원에 취직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심지어 뭐 서울대 그 소아청소년과 의국이나 뭐 서울아산병원 같은 뭐 그 굉장히 유명한 의국 출신 분들도 그렇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이지 이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지난번에 뭐 종합병원의 경우에도 소아청소년과 응급의가 없어가지고 부족해서 지금 뭐 제대로 그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까? 이게 그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프라 대란 상황이 이제 처음 생긴 근본적인 이유가 네. 대략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반수 이상이 그 일하고 있는 동네 소아과가 무너진 게 첫 이제 문제가 됐고 예.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대학병원까지 무너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동네 이제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단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동네 소아과에 대한 대책, 그리고 그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한테 직접 이제 보상을 하는 그런 대책, 그리고 그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그 교수님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비단 소아청소년과 문제뿐만 아니라 소아외과나 뭐 소아신경외과나 소아심장흉부외과나 소아마취과, 네. 소아정형외과 이런 소아 이제 라는 말이 들어가는 모든 과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대학병원에 근무하시는 교수님들한테 충분히 인센티브가 되게 본인에게 직접 이게 보상이 되어야 네.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동네 소아과가 무너지니까 소아과는 전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소아과 전문의를 지원하는 지원자 수도 줄고 대학병원의 레지던트도 소아과 진료 신청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소아 청소년을 진료할 사람이 부족한 의사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부에 진료수가 올려달라고 요구하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뭐 저희가 그 길게는 30년 제가 그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된 것만도 만 7년이 넘었죠. 예. 그래서 계속 이거 지금 바꾸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아 의료 인프라 다 무너질 거라고 누누이 얘기를 해왔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복지부나 그 질병청이나 기재부 담당자들은 충분히 공감을 한다. 고쳐보겠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자리에 2년 이상 있는 분이 없거든요. 네. 뭐 논의만 하다가 다 이제 그 자리 옮기고 논의만 하다 옮기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네. 이 문제는 그 보건복지부 혼자서 그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정부 여당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문제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청취자 백성준님께서도요. 우리 동네 소아과도 없어졌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집에 있는 소아과로 빨리 달려가야 하는데 이제는 택시를 타고 멀리 있는 대학병원까지 가야 하네요. 소아과가 없어져서 너무 불편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정부가 지난 2월에 그러니까 평일 야간에도 진료하고 주말에도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전국 100곳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이거는 그러면 그 병원 가가지고 진료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게 이 대책이 실효성 있게 그럼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몇 년 전에 이미 이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예. 뭐 전혀 더 늘지 않았던 사업을 뭐 숫자만 더 늘리겠다라고 복지부가 하는 건데요. 네. 왜 실패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제도냐면 밤에 근무할 의사도 직원도 뽑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취지 자체가 경증 환자를 응급실보다 적은 비용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를 받게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달빛병원에는 경증 환자만 오는 게 아니라 이따금씩 중증 환자도 오거든요. 예. 이 경우에는 달빛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만 오히려 지체해서 병만 키우는 것밖에 없거든요. 예. 이미 실패한 사업에 자꾸 매달리니까 오히려 현장 상황이 더 악화만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시는 가운데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 자체 그것의 원인이 뭔가 이걸 한번 오늘 짚어보는 시간으로 기회를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현택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 회장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이번 주 일단 좀 특징적인 게 몇 개 있는데요. 언급량 자체가 지금까지 제가 뽑았던 주 중에 제일 적습니다. 960만 회고요. 보통 한 1100만에서 1000만 정도의 언급량이 나오는데 예. 이번 주가 제일 작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좀 연휴 기간이라서 이제 좀 내용이 줄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정치가 10개 분야에서 꼴찌로 나왔습니다. 정치가 네. 보통 한 3위 정도나 이렇게 그쵸.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네. 언급량이 오늘은 정치 얘기는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연휴 때 좀 마음 편하게 좀 지난 것 같은 좀 특징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1위 주제는 뭡니까? 1위 주제는 문화 분야의 키워드는 연휴고요. 네. 역시 이제 연휴에 대한 이제 즐거움이었었는데 이번 연휴가 비가 계속 오다가 마지막 사흘째에 이제 비가 그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전국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마지막 날까지 열려서 많은 아이들과 또 가족들의 기쁨 어린 목소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서울에서도 다양한 지역, 뭐 광화문 광장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곳에서 페스티벌이 열렸었고요. 부산에서도 부산 시민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것들을 했는데 제가 좀 와닿았던 게 어린아이들이 뭐 엄청 큰 거 뭐 이런 것보다는 약간 마술쇼라든지 간단한 쇼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비가 와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웃음소리가 가득했다라는 것도 좀 흥미로웠고요. 네. 한평에서는 나비대축제가 25회로 열려서 15만 명 정도의 방문자들을 만들고 이제 네. 열흘간의 일정을 또 성황리에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양 국제 꽃박람회 역시도 진행이 됐었고 누적 30만 명 정도의 인원이 찾아왔었고요. 또 이제 실내에서 있었던 오히려 행사들도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좋아했었던 보드게임과 관련된 이러한 컨퍼런스도 이제 서울에서 열렸었고 네. 그 외에도 뭐 의왕철도 축제, 한국 선비문화축제, 하동 세계차 엑스포 등 다양한 축제들이 열렸다가 또 이제 폐막하고 또 이제 차 엑스포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뭐 이러한 형태인데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확실히 이제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번 연휴 기간에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여행 시장 이제 관광 시장이 다시 좀 돌아올 것이다. 9조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고 예측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흥미로운 부분은 그래도 비가 왔기 때문에 또 행복한 부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섬마을의 제한급수가 1년 2개월 만에 해제된 곳도 있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보길도나 완도 등 전남 섬 지역에 있던 제한급수가 고마운 단비 덕분에 이제 그 급수가 해제됐었던 모습도 보여줬고요. 네네. 또 이제 한라산에 이제 제주도에 또 엄청난 비가 쏟아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를 당하시거나 힘드신 분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물이 가득 차는 장관이 백록담에 또 펼쳐지기도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었던 이번 연휴와 그리고 폭우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2위 주제는 IT 과학 분야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가 바이오 분야인데 뭔가 했더니 이제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네. 이야기였습니다. 뭐 혼외 자녀에 대한 뭐 주주 사과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좀 이슈가 됐었던 것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셀트리온의 직원들이 이른바 이제 요즘에는 그 공개되지 않으니까 익명의 그 직장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커뮤니티에다가 SNS에다 글 쓴 것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떤 거냐? 네. 지금 이번에 서 회장이 어쨌든 혼외 자녀에 대해서 본인의 뭐 이야기를 좀 하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투자자를 달래기 위한 분석이다라고 하는 건 되게 경제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 혼외 자녀를 낳은 여성이 계열사 대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직원들이 이제 상당히 불만을 갖는 게 평상시에 계열사 대표였어요. 네? 계열사 대표였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예. 서 회장이 직원들에게 품행을 단정히 해라라고 지금까지 내부에서 지시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티셔츠에 로고가 크게 박힌 티셔츠도 못 입게 했고 뭐 화려한 운동화 청바지도 못 입게 했었는데 본인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뭐 이런 좀 불만 섞인 뭐 이런 글들도 같이 익명 커뮤니티에서 좀 많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친정 확인 소송을 내는 과정에서 네. 아버지가 서 회장이다. 뭐 이게 확인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원들한테 그 동안에
품행을 잘 뭐 네, 단정해라. 심지어 뭐 옷도 이렇게 명확하게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좀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좀 씁쓸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얘기는 못할 것 같네요. 네. 또 IT 분야에서 살펴봐야 될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고요? 네, 또 키워드가 있는데 이것도 IT 서비스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트위터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이게 뭐냐? 지난 주말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텍사스주의 댈러스 교회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네네. 네, 이제 이것에 대해서 트위터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인수했잖아요. SNS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올라오면 기존 플랫폼들이 이른바 필터링을 잘 하는 부분이 최근에 좀 있는데 네. 이번 텍사스 총격 사진이 여과 없이 트위터에서 유포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이제 비판과 항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심지어 이제 비판하는 사람 중에서는 30년 이상의 경력의 사진 기자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도 오히려 일론 머스크한테 이거 좀 뭔가 네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뭔가 좀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트윗글을 직접적으로 쓰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일론 머스크의 지금의 움직임을 보면 콘텐츠를 조율하는 신뢰 보안팀의 정규직 직원, 계약들의 직원들을 해고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미지 콘텐츠가 지금까지도 완전히 금지된 적이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위에서 일정의 이제 보도 윤리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역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최근에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때 SNS에서 자발적으로 플랫폼들이 잔인한 사진이나 안타까운 사진들을 이제 블러 처리를 했었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통용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하나 나왔었고 예. 또 한 가지도 좀 안타까운 키워드인데 우울증 갤러리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제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우울증 갤러리에 대한 폐쇄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는 사이에 해당 커뮤니티에서 만난 10대 청소년들이 또다시 이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이제 설득을 해서 보호자에게 인계하긴 했는데요. 이게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있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에 대한 우울에 대한 글을 쓰게 되는 커뮤니티입니다. 근데 네. 이곳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독려하거나 우울에 대한 것들을 표출하다 보니까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지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폐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방심위가 지금 판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우리가 생각해서 좀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SNS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3위 주제는요? 네, 3위 주제는 산업 분야고요. 교통 분야에서 나온 키워드인데 혼잡 통행료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서울 남산 1호 3호 터널에서 지금 혼잡 통행료를 받지 않은 지 3주 정도가 지났거든요. 예. 이게 이제 혼잡 통행료가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을 줄이는 데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한 일종의 실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도심으로 향하는 교통량이 확실히 확연히 늘어난 것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약 한 14% 정도 하루 10,000대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였고요. 실제로 이제 한 달 전, 그러니까 강남 방향만 면제했었던 한 달 전에 비해서도 네. 6,000여 대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제 혼잡 교통료가 없으면 교통량이 늘어난다는 뚜렷한 연관성이 확인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강남 등 통행량이 많은 다른 지역 놔두고 남산 135 터널에만 혼잡 통행료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제 서울시가 향후에 이런 실험들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4위 주제는요? 네, 4위 주제 같은 경우에는 생활 분야고요. 앞서서 이야기한 이제 소아과와 관련된 키워드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저도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좀 어린데 정말 요즘에는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오픈런이라고 할 정도로 원래 오픈런이 백화점 열면 뛰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병원이 오픈런인 상황이다라는 게 SNS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저희 청취자 3094님도요. 네. 홍성입니다. 그러니까 충남 홍성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도 소아과 없어졌습니다. 출생률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아프면 바로 진료받을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의견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서울에서도 이렇게 오픈런이 저는 일어나는 걸 느끼는데 네. 다른 지역은 얼마나 더 할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기도 하고요. 예.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익명 커뮤니티에 실제 최근에 30대 소아과 전문의가 넋두리 한번 해보겠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네. 뭐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기피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본인이 의사로서 얘기를 한 건데요. 네. 포인트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 비슷합니다. 첫 번째 기본 진료비가 너무 낮다. 100명에서 150명 진료해도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돈이 너무 적다라는 거고요. 두 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소아는 성인과 달리 아픔을 잘 표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인 보호자와 소통하고 자세한 진찰을 통해
상대방의 병을 파악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의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막 걷어차기도 하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특히나 요즘에 뭐 4-5살 아이만 돼도 힘이 세잖아요. 아이들의 죄가 없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본인 입장에선 계속 체력이 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오히려 아이들이 더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보호자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오히려 아이들을 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의사들에게 너무 부성애와 모성애가 자주 나타난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부모님들까지 다독이고 나면 본인이 다음 진료할 때 힘 빠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현재 상황을 좀 냉철히 보고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가만 올려준다고 해결될 문제일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한편에서는 뭐 드는데요. 의사들에게 과연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해줘야 적정한 수익이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여튼 논란의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장 국민들이 아이를 치료할 곳이 없다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요. 연애 분야고요. 어린이날이라는 키워드인데요. 그래도 좀 마지막 키워드는 좀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연애 분야에서 어린이날이냐라고 하면 연예인들이 어린이날에 이제 맞아서 기부 행렬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이제 나온 분석된 네. 키워드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흐뭇함을 줬었던 키워드가 뭐였냐? 이종석 씨와 아이유 씨 커플이잖아요. 근데 네. 이 커플이 어린이날에 동반 기부 행렬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종석 씨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을 맞아서 서울 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1억 원을 쾌척했고요. 4일날. 그리고 5일날에는 배우 겸 가수인 아이유 이지은 씨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1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이제 이 기부금들이 저소득층 소아 환우들에 대한 치료비로 지원된 예정이고요. 또 이종석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바자회 수익금도 이제 포함했다고 해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호평을 받고 있고요. 그 외에 또 가수 비오 씨도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여주 천사의 집에 1,000만 원을 기부하는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소개해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자, 이슈의 시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전국이 맑겠고 오늘보다 더 온화한 날씨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쪽 지역 중심으로 높겠습니다. 대기 정체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인천은 내일 하루 종일 나쁨, 서울, 경기도, 충남, 전북은 오전에 일시 나쁨, 그 밖에 전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에 인접한 도로나 교량, 강, 호수 골짜기 주변 도로는 더 짙게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과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대부분 지역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는 아침과 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골령 4도, 서울, 광주, 대구 12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내륙지방 중심으로 2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기온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로 매우 크겠습니다. 서울, 광주, 대구 26도, 대전 25도, 세종 24도, 인천, 부산, 울산, 제주 22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 내지 2m로 일겠고 서해상엔 안개가 낀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저견 15.2도, 습도 62%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오며 여성들이 연신 개운하다라는 말을 하고 목욕탕 사장은 자주 오시라며 배웅하는 모습, 언젠가 본 듯한 여느 목욕탕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뒤에 조금 낯선 장면이 목격됩니다. 목욕탕을 찾은 80대 주민이 돈이 아닌 초록색 목욕 이용권을 내밀자 사장은 이번에도 역시 오랜만에 오셨다며 손님을 반가이 맞습니다. 이 목욕탕을 찾는 손님들은 다름 아닌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자 서울시 동행 목욕탕 이용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씻을 곳이 마땅치 않은 쪽방 주민들을 위해 목욕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목욕탕을 살리고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시작한 사업인데요. 쪽방 주민들에게 월 2회 목욕탕 이용권을 제공하고 목욕탕은 매달 이용 횟수와 금액만큼 정산을 받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용 실적과 주민 평가가 좋은 목욕탕에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특별 인센티브도 준다고 하네요. 서울시는 시행에 앞서 주요 쪽방촌 반경 1km 내 동네 목욕탕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음주 목욕이나 허름한 생색, 악취와 안전 문제를 우려해 처음에는 업주들이 참여를 망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던 목욕탕 업주들이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준다는 사업 취지에 공감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날 취재기자가 찾은 한 목욕탕은 지난달 200여 명의 쪽방 주민들이 이용해 16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쪽방 주민들은 화장실이나 샤워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름이면 샤워 시설이 부족해 불편을 겪곤 한다고 합니다. 이런 주민들에게 동행 목욕탕은 가뭄 속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쪽방 주민들 사이에서는 월 이용 횟수를 4회로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서울시 자활지원과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쪽방 주민들에게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그는 행위는 단순히 건강만을 위해서는 아닐 겁니다. 그 이상의 삶의 활력과 행복을 충전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업이 좀 더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날 그는 동화 먼지를 털어내고 옷장 속 잊고 지낸 미키마우스 크림티 돌아가요. 사랑이 궁금한 비누방울 설레이던 소녀로 1, 2, 3, 4 bubble bubble sweet love sweet dream bubble bubble love me in a sweet way 처음 내게 온 그대처럼 so free like a lily 나만을 위한 사랑 멜로디 슈와
피어나던 그리움 우리 가요 서툰 사랑 고백 수줍은 핑크빛 얼굴 그대로 1, 2, 3, 4 bubble bubble sweet love sweet dream bubble bubble love me in a sweet way 처음 다가온 이 맞춤처럼 hold me take me away 그대와 함께 할 영원한 여행 so sweet make me fly 추억이 아닌 지금 이대로 walking on clouds make me float love me in a sweet way 처음 내게 온 그대처럼 so free like a lily 나만을 위한 사랑 멜로디 hold me take me away 그대와 함께 할 영원한 여행 love me in a sweet way 그대 처음 다가온 그대로 so free like a lily 수줍게 다가온 그대의 입맞춤 hold me take me away 우리를 위한 사랑 멜로디 so sweet make me fly like a bubble happy bubble 오늘의 발견에서 윈터플레이의 해피 버블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백성주님, 동네 목욕탕 정말 굿 아이디어네요. 씻을 곳이 마땅치 않은 쪽방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공중 화장실을 이용했었는데 너무 불편하더군요. 그분들의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공중 화장실 있는 동네에 살았거든요. 시장통 안에 집이 있었는데요. 한 100m도 넘죠. 그 먼 거리를 어렸을 때 뛰어다닐 때 정말 괴로웠거든요. 화장실 없는 것, 특히 이제 여름철에 씻기가 불편한 것, 이건 정말 큰 고통인데요. 그런 거를 지금은 한 달에 2번이라고 하는데 한 4번 정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쪽방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봉란님, 동네 목욕탕은 또 다른 작은 마을과도 같은 곳이죠. 한 번, 2번 가다 보면 서로 반가운 친구가 되기도 하고 안 보이면 안부가 궁금해지기도 하죠. 춥거나 더울 때 씻기 힘든 쪽방 주민분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더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서울시가 시원하게 한 2번 더 쏴주면 안 됩니까? 사업은 지금 한 2번 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4번 가게 해줘도 될 것 같은데요. 아주 그렇게 큰 예산이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서울시 담당과 관계자가 검토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냥 하는 말로 검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계속 청취자분들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해제가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못 받은 거 아닌가 사실 속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큰 이슈가 또 있었고. 아, 맞아요. 네. 근데 우리 방역당국이
위기 단계를 낮추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네요. 네. 지난 3월에 정부에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할 수 있는 3단계를 먼저 발표를 했었죠. 방역 정책 전환을 준비하는 1단계, 그리고 주요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2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독감처럼 코로나를 관리하는 감염병 관리 체계로 바꾸는 3단계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 결정하고 발표된 것은 1단계를 건너뛰고요. 2단계 조치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단계가 뭐였냐면 격리기간 지금 일주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틀을 좀 잘라서 닷새로 하다가 그거를 이제 권고로 바꾸는 거였는데 이 이틀을 줄이는 걸 안 하고요. 바로 이제 권고 조치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오늘 위기평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위기 단계를 낮추고 격리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7일 격리 의무가 그냥 3년 4개월 만에 권고로 전환해서 사실상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1, 2단계를 합치는 이유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일상회복을 좀 더 당기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요. 격리를 없애려면 감염병의 등급을 낮춰서 조정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네. 한 3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이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데 격리 의무가 생긴 지가 3년 4개월이나 됐더라고요. 와, 3년 좀 4개월 오래됐네요. 만에 네. 이런 단계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7일 격리와 함께 병원하고 약국, 감염 취약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네. 이걸 해제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좀 단계별로 해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환자들과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서 의료기관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에 귀국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중대본 회의에서 좀 자세한 내용, 적용 시기 등은 논의가 될 거고요.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가 뭐 코로나19 소식 전하면서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아프면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것이냐. 네. 이게 사실 뭐 정규직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특히 비정규직, 그렇죠. 노동 약자들한테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는 보장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우선 지금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확진자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로 10만 원, 뭐 크진 않지만 어쨌든. 네. 그리고 2인 이상의 경우에는 15만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지원비가 하루에 45,000원, 닷새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만약에 로드맵을 그냥 원칙적으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치료, 예방접종, 생활지원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지금까지 다 국고에서 지원을 네네.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당분간은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근데 이런 지원책들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지 계속 유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유행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법정으로 유급휴가 제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해라, 유급휴가를 줘라라고 정부에서 권고를 하긴 하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증상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모자라요. 그러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를 내비치게 되면 네. 근로자들이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철도노조가 지난달 4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기관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네. 열차 운행을 강요당했고 확진 상태로 운행한 사례가 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코레일도 이 정도면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될 수 있는데 상병수당 제도가 있다 그러면 있어도 사실은 적용되는 사업장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좀 나아지겠죠. 근데 지금 이게 시범 사업을 이제 시작한 상황이어서 일부 지자체만 지금 해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급 병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연체 휴급휴가 보장이 안 돼요. 네. 그러면 그런 사업장의 경우에 만약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환자가 그냥 근무를 하게 되면 이 감염병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한 40% 가까이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정규직이 많은 나라 가운데 네. 하나인데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권리를 보장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 사실은 상병수당도
시범 도입 해보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계속 시범 도입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뭐 도입한다는 얘기를 별로 못 들어봤어요. 네. 이런 거는 좀 보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 우선 일부 지자체 시행하고 나서 이제 확대 시행을 한다는 건데 코로나는 사실 여전히 유지 중이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사실은 진짜 아무 뭐 한 100명 수준밖에 발생을 안 한다면 모르겠는데 불과 얼마 전에도 저희가 2만 명 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다시 또 증가세에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1,000명대입니다. 2만 1,681명인데요. 100일 사이에 가장 많은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100일이 언제였냐면 1월 말이었어요. 1월 28일. 또 거긴 밀폐된 공간에서 활동하는 시기잖아요. 그 네. 시기가. 그리고 계속 줄어들다가 지금 그 신규 확진자 숫자의 증가세가 좀 뚜렷해 보이는데요. 일주일 전과 비교해 봤을 때도 5,945명, 2주 전과 비교해 봤을 때 6,871명이 많습니다. 일주일 전에 일평균 확진자 수랑 비교하면 22%나 늘어난 상황이고요. 뭐 같은 건 아닙니다만 엠폭스 확진자들도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상으로 회복하는 건 좋아요. 요즘 바깥에 걸을 때 마스크를 좀 벗고 걸으니까 덥거나 답답하던 게 많이 가시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제가 꼬박꼬박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문제가 좀 있기는 하죠. 감염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니까요. 예. 더군다나 뭐 감기도 좀 유행이다 이런 얘기가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좀 본인 스스로가 약간 이렇게 감염에 취약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은 마스크를 일단 좀 착용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좋다. 가장 이런 얘기를 안전한 하니까. 방법이죠. 네. 예.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외국 국적의 가사 도우미 제도가 도입될 전망인데 동남아 출신 외국인한테도 개방을 한다고요? 예, 지금 구인구직 사이트에 가보면 도우미를 구한다, 가사 도우미를 구한다는 글은 굉장히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국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사 도우미로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 외 지역에 있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해보겠다는 겁니다. 건설업이나 농축산업 등의 비전문직 체류자한테 E9, E9 비자가 그 발급이 되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가사 근로자를 추가해서 음. 들어올 수 있게 해주자는 거죠. 예. 지금은 H2 비자를 통해서 중국 동포에게만 이게 허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추가 대상은 이 나인 비자로 협력을 맺은 16개 국가인데 지금 제일 유력한 지역은 필리핀이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사 도우미가 많이 필요한데 한국인들의 그러니까 국내에 살고 계시는 분들 가사 도우미를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네.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인 가사 도우미 분들은 이제 평균 임금이 한 200만 원 조금 넘는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필리핀이나 다른 국가의 가사 도우미를 조금은 더 적은 돈을 주고 가사와 육아 부담을 좀 분담시켜서 지금 그 양립해야 되는 일과 가정을 그 양립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돼 보자 이런 취지로 그렇다고 보입니다. 해서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번에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최저임금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아까 이제 300만 원, 20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고 하면 월 170만 원 정도를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시대전환의 조정은 의원이 월 100만 원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내세워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되는 안을 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인종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비판이 거셌었어요. 네. 근데 왜 도입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냥 뭐 적은 돈을 주고 외국인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그냥 돈 조금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저출산 대책인 거예요? 저출산에 도움이 되고자 내놓은 대책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이게 미봉책이라는 겁니다. 가사 도우미를 뭐 200만 원 넘게 매달 지출할 수 있는 사람이 맞벌이하는 가정 중에 흔할까요?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가사 도우미가 생활할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퇴근으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출퇴근을 할 수 있게 한다고요? 네, 발로 근무 형태는 출퇴근이 유력하다라고 지금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우선 아이를 보는 건요. 뭐 급여나 그 근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엄마들 입장에서는
언어 소통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가사 도우미가 뭐 범죄 이력이 외국에서 들어오면 사실 그런 게 그 조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요. 언어가 잘 안 통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닐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다른 가사 도우미를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비용적인 측면들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노동시간을 좀 단축시켜줄 필요가 있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만이라도 육아휴직을 남녀 누구나 쓸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임시 방편식의 대책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는 월 100만 원 이하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사노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데요. 이 네. 비용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지도 사실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조정은 의원이 앞서 내놓았던 법안처럼 같은 일을 하는데 외국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생활하기 어려운 17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주고 한국에서 생활하라고 하는 거는 좀 뭐 합당하지 않은 거 아닌가. 거기 생활비 다 띄고 나면 뭐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주도우미면 또 혹시 몰라도 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이라는 게 네. 정말 최저선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 주고 난 다음에 다른 데 가서 집 방 두고 하고 네. 거기서 뭐 그 생활도 해라. 그리고 출퇴근해라. 네. 과연 이 생활이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뭐- 환경이 가능해야지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네.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게 저출산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돈이 좀 있는 집에서 좀 더 아이를 더 낳게 해주는 정책인 건지 아니면은 진짜 아이를 낳아야 할 사람들이 낳게 해주는 정책인지가 좀 헷갈리는데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밤탄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런 영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었잖아요. 네, 기름을 훔치기에 땅굴을 판 일당들이 송유관을 한 30cm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어요. 예. 근데 뭐 모텔도 통째로 샀다고요? 처음에 빌렸다고요? 몇 번 네. 시도를 한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땅 아래 송유관이 묻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기름을 훔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주유소를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주유소 인근의 송유관까지 굴착을 한 다음에 직접 기름을 빼내가지고 판매할 계획을 작년 10월에 세웠었는데요. 네. 그래서 옥천에 있는 주유소를 범행 장소로 정하고 10월달에 주유소 임대를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땅굴에 물이 차면서 굴착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청주의 숙박시설을 2차 범행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예. 월세 450만 원을 주고요. 이 지하실 벽면을 뚫어가지고 모텔을 통째로 빌린 다음에 지하실 벽면을 뚫어서 삽하고 곡괭이를 한 달 동안이나 10m가량 땅굴을 파는 방식으로 송유관에 접근을 했습니다. 예. 이제 송유관을 9m 정도 파내고 송유관까지 한 30cm 남았는데 걸렸어요. 그래서 검거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송유관에다 밸브를 설치하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훔치지 못해서 미수에 그친 그런 상황인데요. 처음에 이 모텔 주인도 알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영업을 그러니까 모텔을 통째로 빌린 다음에 네. 영업을 안 한다라고 안내문을 묻혀서 시선을 피하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자금책하고 작업반장으로 체계적으로 역할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또 한 사람은 과거에 송유관 절도 범죄로 퇴사한 전직 대한송유관공사 직원까지 가담을 해서 그렇죠. 위치를 정확하게 일반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송유관 위치를 살피고 땅굴 설계 도면까지 준비를 했었다고 합니다. 굴착하는 데 필요한 기구, 기술자가 요하는 공구, 기술자가 직접 설계 도면하고 작업을 계획적으로 지시해서 송유관이 어느 정도 땅속까지 있는지 탐측기를 사용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국정원에 첩보가 전달이 돼서 경찰에 붙잡히는 바람에 범행이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노린 송유관이 하루 6만 6천 대의 차량이 오가는 왕복 4차선 도로변에 있어서 만약에 땅굴을 팠다가 붕괴가 됐다 그러면 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일당 8명 중에서 경찰이 4명을 구속했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범행 장소를 원상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대담한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그러니까요. 붙잡혔네요. 예. 다행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트로트 인기가 뭐 요즘 굉장하잖아요. 네. 그 지역 출신 트로트 가수 이름을 딴 도로
명예도로가 뭐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 경남 사천시에 트로트 가수이자 별명이 장구의 신이에요. 박서진 씨의 이름을 딴 네네. 박서진 길을 만든다라고 사천시가 밝혔는데요. 예. 박서진 씨가 사천이 고향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성을 얻으면서 이 박서진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고향도 찾고 관광객이 늘어나니까 관광도 활성화해보고 지역 경제도 홍보를 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천시가 이제 실시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박서진 씨가 KBS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출연을 해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데 네. 특히나 특이한 게 장구를 정말 너무너무 신들리지 잘 치거든요. 전 게다가 봤어요. 본 적 예.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떨어지기도 했는데 네. 최근에 콘서트도 하고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독특한 공연 무대를 선보이면서 지금 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사천에서는 박서진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찾아주십사 하고 박서진 길을 삼천포안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용궁 수산시장, 서부시장, 청널공원 앞에서 3분역 북측까지 이렇게 5.8km 구간을 조성한다는 건데요. 네. 근데 이게 법정도로명은 아니고요. 음. 명예도로명으로 5년간 쓸 수 있고 연장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천시에서는 요거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달 중에 안내물을 설치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뭐 이 길 말고도 트로트 가수 이름 달고 있는 길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길들이 정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보기는 가보세요. 제가 보니까 네. 2020년 5월에는 경남 하동에 정동원길이 생겼고요. 이 정동원길이 생기면서 뉴스가 많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남해고속도로 백년마을 회전교차로에서 시작해서 7.2km 구간입니다. 그다음에 같은 해 10월에는 청학동의 국악소녀 김다현 그 이름을 딴 김다현 길도 하동에 조성이 됐었고요. 네. 그 외에도 순천에는 서른도길이 있고 경북 김천시에는 김호중 소리길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홍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고 송가인길이 전남 진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팬들이 많으시면 다 가보세요. 송가인 씨를 만날 수는 없지만 요즘 트로트 가수 저도 모르는 트로트 가수들이 매번 뭐 무슨 경연 대회에서 생겨나던데요. 네. 그럼 전국이 다 트로트 가수 이름길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그 정도 명성을 얻는 가수분은 몇 명 되진 않고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 송가인길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게 팬들한테는 가보고 싶은 장소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 아티스트가 일타를 했거나 잘못되는 경우 예를 들면 인천에 예전에 박유천 벚꽃길이 있었어요. 예. 근데 박유천 씨가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연루가 됐잖아요. 예. 이러면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포천 같은 경우는 임영웅 씨 이름을 단 임영웅 트로트 거리를 추진을 했는데 네. 그 당시 유명 가수 한 명을 가지고 뭐 이런 걸 한다는 게 과연 합당하냐 또 팬들 입장에서도 찬성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해서 흐지부지 됐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에서 기업 오너 리스크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트로트 가수 리스크라는 게 조만간 생겨나는 거 아닌가? 네. 그 좋은 효과가 더 많아야 될 텐데 혹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나중에 가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근데 부디 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생기면 팬들은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멀리서도. 예. 가보셨어요? 저는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많더라고요. 예. 뭐 트로트 가수의 팬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무인 점포 업주가 자기 점포에서 과자를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사진하고 신상을 공개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나친 걸까요? 이렇게 오죽하면 이렇게 했을까? 두 가지 의견이 나뉘어지는데요.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부근에 무인 점포가 있는데 지난달 22일에 이 무인 점포에서 과자랑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었다고 하면서 네. 초등학교 저학년생 3명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그 인쇄가 된 경고문이 붙게 됐습니다. 모자이크 편집이 되어 있긴 했지만 아이들 얼굴도 일부 가렸고요. 근데 상반신 사진과 재학 중인 학교 이름하고 학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다 어느 집 아들인지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인접 학교와 아파트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무인 점포를 가지고 계신 주인분이 아이들이 이제 훔쳐먹은 것 때문에 15,000원에서 2만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일날 오후에 이미 피해를 봤으니 같은 날 저녁에 또 훔치다가 이 주인에게
잡힌 거죠. 부모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변상합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경고문을 붙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 경고문에 보면 절도 적발 시 50배 변상, 24시간 녹화 등의 문구가 함께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50배 정도는 그 합의를 해달라라고 주인이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은 한창 자라난 애들한테 낙인을 찍은 거다. 좀 지나치다라고 지적을 했고 한 손님은 무인점포라고 하는 게 양심 믿고 운영하는 건데 나쁜 선례를 남기면 계속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아이들의 부모가 그 충분하게 사과하고 보상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너무 냉정하게 대처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성년자인데. 그렇죠. 근데 아이들 말고도 그런 일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뭐 들고. 성인의 경우에는 자기 행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무인점포의 뭐 그럴 수도 경우에는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다 소통에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 잘 얘기하셨으면 사실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좀 그러게 들기도 말입니다. 하고요. 그게 약간 좀 씁쓸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서울 한복판에서 고려시대 유적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려 궁궐터, 이 왕실이 행차할 때 머물던 거처로 추정되는 유적지가 드러난 건데요. 이 서울은 조선의 도읍지였고 조선 왕조가 세운 궁궐이 많은데 어떻게 고려 유적이 발견될 수 있었던 걸까요? 흔적의 역사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서울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유적 어떤 게 있었습니까? 최근에 그 서울 종로 신영동에서 고려시대 건물터가 확인됐는데 네. 구기터널 들어가기 전에 평창동 오른쪽에 보면은 그 예전에 두부집이 있었어요. 토속전 두부집.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입니다. 그 그래요? 네, 바로 터널 있고 오른쪽에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주차장 거기 보면 새롭게 무슨 생활주택 부지를 만들어서 이제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서 이제 고려시대 건물터가 나왔는데 건물의 입지 조건, 배치 이런 것이 좀 심상치가 않은 것이 땅을 깎지 않고 자연지형을 활용해서 조성한 그런 그 개성의 그 고려 궁궐터 만월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형하고 빼닮았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물의 위상 또한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이 건물의 기초부에서 확인된 진단구라 그래서 액마지용 그러니까 어떤 그 공약물을 넣었는데 거기다가 상급품의 고려 도기 자기가 이제 확인이 됐고 염주로 추정되는 수정 구슬을 가지런히 올려놓은 또 되게 예쁘고 고급진 그런 동판이 또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확인이 됐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느 시대에 조성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까? 고려 임금의 행차와 관련된 그런 특수 건물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건물터에서 보면 그 유적의 연대를 판단할 수 있는 명문 기화가 나왔는데 승한 3년이라는 그런 그 찍힌 그 기화가 나왔는데 승한은 금나라 장종이 1196년부터 1200년까지 5년간 그것은 연호입니다. 그러니까 승한 3년이라는 것은 1198년이다. 그 제작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것이 고려 신종 원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12세기 말 유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구기터널 건너기 직전에 있는 거면 북한산 가기 직전에 조성에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유적을 위치를 보면은 그 유서 깊은 사찰터였던 장의사라고 있었어요. 그 지금 세검정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그런 단간지주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데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그 삼각산 즉 북한산의 승가사 사이에 자리 잡고 있죠.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려사를 보면은 고려 국왕이 승가사하고 장의사를 행차하는 기사가 자주 보입니다. 특히나 여러 기사 중에서 1099년 숙종 고려 숙종이 그 삼각산 행차하는 그런 기사가 보이는데 숙종이 왕비와 원자 그리고 그 대각 북사의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승려 유명한 승려인데 동생이었던 모양입니다. 친동생하고 해서 그 삼각산의 승각으로 행차해서 제를 올린 다음에 다양한 귀금속과 불교 도구들을 시주했다라고 하고요.
이후에도 예종이라든가 의종이라든가 이런 그 임금들이 삼각산, 그러니까 북한산의 승가사와 장의사는 물론이거니와 문수사까지 들렸다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근데 당시 고려 도읍지는 개경이었잖아요. 네. 왜 고려 임금들이 도읍지에서 이렇게 먼 거리인 삼각산까지 왔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각산이 그 북한산이 고려 왕조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현종 임금이라는 분하고 깊은 예.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산인데요. 우리가 세종대왕 하면 누구를 떠올리시죠? 보통 그 조선조 세종 명분을 그렇죠,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보다 200년 앞선 고려 시대에 바로 세종대왕 소리를 들었던 그런 군주가 바로 고려 현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그 정도로 어진 임금이었고 예. 뭐 그 뭐랄까 영향을 많이 후대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임금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게 그 세종대왕이라고 표현한 대목이 있어요. 그 1254년 10월 19일자 고려사인데 거기 예. 보면 그 당시에 그 몽골의 계속된 침략에 이제 되게 고달팠어요. 그렇겠죠. 고려 예. 고종이 역대 왕들의 신의를 모인 태묘에 나가서 제발 좀 나라의 어려움을 좀 극복해달라라는 간절한 제를 지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현종을 세종대왕이라고 지칭하는 대목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즉 현종께서는 그 지혜와 용맹스러운 자질을 겸비하시고 큰 난리를 평정해서 중흥과 반중의 공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 세종이라고 하는 것도 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묘를 사용하는 게 그 공통된 특성이라는 게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원래 그 세종이라는 묘는 나라를 태종도 이제 태종의 보통 아버지가 뭐 세종의 아버지가 보통 태종이라고 하긴 하는데 네네. 태조, 세종 뭐 이렇게 네. 뭐 태종, 세종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세종이라는 묘는 나라를 반석에 올려놓거나 뭔가 좀 중흥시킨 그런 군주에게 올리는 묘호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사후에 이렇게 붙이는 보통 공통되는 호칭이 있는데 조선조의 그 세종의 경우도 돌아가신 다음에 묘를 문종이라고 할까 뭐 세종이라고 할까 설왕설래하다가 예. 세종으로 낙차게 됐는데요. 많은 신하들이 이 돌아가신 임금께서는 원래 덕행이 높은 분이고 이분은 뭐 공보다는 뭔가 덕으로 그 나라를 통치한 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문으로 나라를 뭐 이렇게 다스렸기 때문에 오히려 문종이 어울린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많은 그런 그 신료들이나 그 아들이신 문종이 이제 됐잖아요. 문종이 네. 그 분이 아니다 아버님은 사군 육진 뭐 이런 식으로 개척도 하고 나라를 반석에 올려놓은 공로가 있다라고 해서 세종의 묘가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세종이라고 한 거죠. 그게 굉장히 그러네요. 문종이 볼 때 네. 아버님은 세종의 묘를 받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했던 건데 자칫하면 이름이 바뀔 뻔도 했었던 거예요. 자기가 문종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원래 그 세종이 문종이 될 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현종의 경우도 세종이라는 묘는 받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종이라고 했겠지만 고려 시대 내내 위기에 빠진 나라를 중흥시키고 반석에 올려놓은 세종대왕이다라고 이제 그 일반적으로 추앙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숱한 업적 중에서 하나를 예를 들자면 네. 거란의 2, 3차 침입을 물리친 그런 공 굉장히 큰 거죠. 네. 특히나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2018년 네. 당시에 살아남은 거란 군의 숫자가 수천 명에 불과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 거란은 다시는 고려를 넘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불심으로 거란의 침입을 막으려 했던 초조대장경 간행 이것도 또 되게 큰 문화적 그렇죠. 업적이죠. 예. 그래서 이 고려는 현종 이후에 무려 130년 동안이나 전성기를 구가하는 그런 뭐 역사를 갖고 있죠. 그럼 현종하고 삼각산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이 현종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현종의 아버지가 왕욱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태조 왕건의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욱이 승하한 경종의 부인인 현정왕후하고 왕후하고 사통을 합니다. 근데 이 현정왕후도 또 왕건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되게 초수가 너무 복잡하죠. 그 한마디로 말하면 삼촌과 조카, 여조카가 사통해 갖고 낳은 아이가 훗날 현종이 되는 그런 뭐 나중에 그때는 대량원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대량원군이 된 건데요. 나중에 이제 그 훗날에 그 왕위에 오른 목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목종에게 대를 이을 자식이 생기지 않아 가지고 후계 구도를 위해서 이제 암투가 벌어졌는데 이 목종의 어머니인 천추태후 드라마에도 나온 천추태후가 또 내연 관계를 맺고 있던 김치한과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후계자로 밀기 위해서 이 대량군 어린 현종을 핍박을 하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근데 요즘식의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고려 왕실 네. 신라도 마찬가지인데 네. 근친혼이 성행을 해가지고 촌수 따지는 게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그런 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 대량원군 즉 어린 현종은 그런 그 복잡한 후계고도 싸움에 휘말려 갖고 천추태후한테부터 그 너는 머리를 깎아라 해갖고 강제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서 삼각산 즉 북한산의 신열사라는 곳에 머물렀는데요. 예. 그런데 이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을 왕에 올리려는 천추태후가 대량원군 어린 그 현종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자객을 보내는데 그 삼각산에 있는 스님이 방에 땅굴을 파가지고 숨겨졌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마침내 1009년에 강주에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그 천추태후의 내연남인 김치향 부자 네. 다 죽이고 목종을 시해한 뒤에 승려가 되어 있던 대량원군 어린 현종을 임금으로 옹립을 하는 그런 사건이 생긴 거죠. 아 그렇구나. 그 천추태후가 자기의 자식을 예,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 그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현종을 죽이려고 막 자객을 보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현종이 나중에 임금에 올랐다. 근데 그 숨어 있었던 곳이 바로 삼각산이다. 그렇습니다.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죠. 네네. 이 현종이 삼각산에 있을 때 꿈에 다구는 소리하고 일화인데요. 다듬이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꿈이 뭔가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해몽하는 사람이 술사가 기막히게 해몽을 해줬는데 다구는 소리는 꽃기호잖아요. 꽃기호라고 할 수 있는데 고기 위라고 해가지고 높고 귀한 자리라고 이제 해몽을 해줬어요. 고기 위라고 해가지고 다듬이 소리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어근당 소리가 난대요. 따가닥 어근당 소리가 나는데 임금 자리가 가깝다. 그러니까 임금 어자에다가 뭐 이 가까울 근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임금 자리가 가깝다라고 해몽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오를 징조다 이렇게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럴싸한데요. 예. 나중에 결과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임금들이 삼각산에 계속 행차를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현종의 후손인데 그 덕종, 정종, 문종, 선종, 숙종, 예종, 인종 다까지 모두 명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전성기가 13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현종의 음덕이다라는 평판이 있었고 그러니까 삼각산 즉 북한산은 고려를 태평성대로 이끈 현종의 숨결이 숨쉬고 있던 성지로 인식이 되고 따라서 고려 임금의 삼각산 북한산 행차는 일종의 성지순례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고려 임금들의 성지순례 길목에서 고려 건물터가 발견됐다. 그러니까 심상치 않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스갯소리인데요. 이게 삼각산 승가사 그다음에 장의사를 행차하던 고려 임금이 잠깐 머문 휴게소군 요즘으로 치면 카페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번 발굴 성과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발굴 지역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가면 창의문에서 자하문 고개가 있잖아요. 거기를 넘어서면 어디가 있습니까? 청와대하고 경복궁 있잖아요. 그것이 원래 고려 왕조가 건설한 궁궐이 또 하나의 궁궐이 있잖아요. 제3의 궁궐이라 그래서 남경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휴양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당시에 그 궁궐을 또 하나 남쪽에다 둬가지고 그렇습니다. 준 궁궐처럼 활용했던 겁니까? 제3의 궁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남경 건설을 주도한 임금이 다름 아닌 현종의 아들과 손자인 문종과 숙종인데요. 이 문종은 궁궐 건설을 구상을 한 분이고 그다음에 그 문종의 아들 그리고 현종의 손자인 숙종 때 이제 본격적으로 남경 건설 계획을 논의하게 되는데 숙종의 명을 받은 최사추라는 인물이 1101년에 유일옥 후보지를 답사를 쭉 합니다. 서울 쪽 인근에. 그러면서 어디를 갔다 오냐면 노원역하고 해춘이라 그래서 도봉산 아래를 갔다 하고 그다음에 용산 지금의 대통령 관저가 지금 옮겨간 거기를 가봤더니 부적합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오로지 삼각산 즉 북한산 면학이 북악산이거든요. 면학의 남쪽이 최적지다라고 이제 딱 찍어서 이제 결정을 하죠. 그럼 지금의 청와대 자리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102년에 중서문화성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도시계획을 짜는데 동으로는 낙산, 남으로는 살이라 그래서 한강대교 부근, 그다음에 서로는 무학지, 북으로는 면학 즉 북악을 긋는 남경의 도시계획들을 완성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한 그 3년간의 공사 끝에 궁궐이 완공이 되고 숙종은 1104년에 완공된 남경 궁궐을 친히 찾아와서 10여일 동안 머무르면서 궁궐에서 백관의 축하 인사를 받고
이 숙정이 또 남경 건설 기념으로 해서 신료들과 군사들에게 상여금 관전이라고 하는데요. 네. 나랏돈을 그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뭐 이벤트도 걸렸죠. 아니 3년씩이나 군고를 줘놓고 예. 왜 수도를 천도를 안 한 겁니까? 이게 그 남경 건설 계획 단계에서 술사 뭐 이렇게 그 분이 김희재라는 사람인데 네. 술사가 올린 상서문에서 어떤 단서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김희재는 지리도참사가 있잖아요. 도선비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거를 인용해서 뭐라 그러냐면 임금이 해마다 개경과 서경 즉 평양과 그다음에 남경에서 4개월씩 머무르면 36개국이 조회한다라고 이제 아뢰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고려가 개국한 지 한 160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목멱양 즉 남산 북쪽의 평야지대에 도성을 건설하고 1년에 4개월씩만 머무르면 고려는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갑자기 이거 말씀 듣다가요. 네. 저도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예.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피곤하죠. 이 임금이 자꾸 돌아다니면 안 좋습니다. 아이고 물론 피곤하긴 하겠지만 서울이 없어지면 전국이 다 이렇게 균형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경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당시로 봐도 그렇지만 이렇게 임금이 여러 군데 옮겨 다니면서 통치를 하면 왕조가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풍수지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에 따라서 고려 임금들이 이 완성된 남경을 자주 방문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남경 방문은 아까 얘기했지만 고려판 세종대왕인 현종의 자치를 또 덧없는 성지순례 코스였다라는 거고 예를 들자면 예종과 인종 뭐 이런 사람들도 남경에 가서 신하들의 조회를 받고 연회를 베풀기도 하고 또 남경에 뭐 무슨 궁궐에 화재가 났다는 기록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남경 나들이를 뭔가 주색잡기의 기회로 삼은 임금도 있는데 나중에 1170년에 무신나는 자초한 그런 의종 있잖아요. 네네. 홍군이라고 볼 수 있는 의종이 그 남경을 방문해서 뭐 신하들하고 아침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밤이 새도록 흠뻑 취해 있었다 뭐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임금들이 자주 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285년에 충렬왕 그리고 원나라 출신인 부인 있죠. 제국대장 공주 부부 동반으로 남경 행차를 했는데 그때 기록을 보면 남경 부사가 삼각산 문수굴에 충렬한 부부의 행차를 오십시오 하면서 권하면서 새로운 길을 뚫기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그 일로 해서 임금으로부터는 예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백성들 동원하고 이러면 얼마나 백성들한테는 그렇죠. 원성이 또 자자했겠습니까. 그런 일도 있었고 남경 행차 기록은 1330년 충해양 직인년에도 보입니다. 1330년이면 고려시대 거의 말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임금들이 다 행차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고려 궁궐터가 지금의 청와대 터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숙종인 남경을 조성하면서 북악산 남쪽 그리고 남산 북쪽 평야지대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 고려 개국 후에 이 썼던 그 태조실록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1394년에 고려 숙종 때 조성했던 궁궐의 예터가 너무 좁아서 그 남쪽에 새로운 궁궐터 즉 경복궁을 정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남경의 궁궐이라는 게 경복궁의 북쪽 지금의 청와대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할 때 그때 고려시대 궁궐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좋은 자리라는 걸 알고 그 옆에 조금 좁아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와대터에 조선시대 유물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유물도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요. 그 2007년부터 이미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경복궁에 흥복전지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도랑유구에서 고려시대 기와와 전돌이 뭐 계속 출토가 됐는데 39점 정도 나왔다 그래 그때. 그러면서 그 가운데 보면 그 관청할 때 관자 혹은 궁자로 이제 찍힌 명문 기와가 보였는데 이거는 뭐 고려 궁궐터의 뭐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 고려 숙정 때 궁궐을 조성할 당시에 만든 겁니까? 그 최근에 보니까 관련 논문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 논문 보면 흥복전지 아까 그 고려기와가 나왔다는 그 흥복전지와 같은 경복궁 이런 데서 확인된 그런 이 막세가 있습니다. 기와가 있는데 그 양식을 다른 고려 궁지들 그러니까 만월대 같은 고려 궁지들의 그 출토 유물하고 비교 분석을 했는데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경복궁에서 확인된 고려기와가 대개 12세기 전반에서 14세기 중반까지 이렇게 제작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됐어요. 그럼 저희가 얘기했던 남경 조선 연대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1104년에 완공됐으니까 10세기 초고
고려 임금들이 1330년까지 남경에 행차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14세기 초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고려기와가 출토된 흥복전이 고려 남경 궁궐터에 속해 있었습니까? 흥복전이라는 데는 그 조선의 고종이 1865년에서 68년 사이에 경복궁을 중건할 때 외국 사신들의 접대 공간으로 조성을 했는데요. 이 공간은 1390년대 경복궁을 처음 조성할 때는 궁궐의 영역에서 벗어난 북쪽에 있었거든요. 그 태조실록이 아까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예. 좁아서 남쪽에 그 새로운 궁궐을 마련했다라고 하니까 고려기와가 확인된 흥복전지 권역이 그 1102년에서 1104년에 조성된 고려 궁궐터에 속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고려 때 조성한 남경의 규모를 파악할 수는 있는 겁니까? 논문을 보면 이제 그 만월대 그 고려 그 개성 거기하고 그 남경 궁궐토로 짐작되는 청와대의 입지를 좀 비교해 봤는데 아마도 만월대를 좀 뭐 이렇게 벤치마킹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그랬는데 이 만월대를 보면 남쪽에 하천하고 궁궐 정문까지 길이가 1.5km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남경터하고 대입시켜 보면 청계천에서 1.5km 거리가 지금 고려기와가 출토된 흥복전지 부근이에요. 그렇다면 흥복전지 부근이 남경의 정문 즉 경복궁으로 친다 그러면 광화문이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개성 만월대의 경우는 궁궐의 남북 길이가 400m 정도 되는데 그걸 고려 남경의 정문으로 추정되는 흥복전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북쪽 400m가 보니까 지금의 청와대 상춘제가 된다. 그럼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모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종 때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많은 고려 남경 그 궁궐 유물이 파괴되었겠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출토된 거고.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를 하게 되면 고려 남경 시절의 유물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청와대 터를 좀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겠네요. 새로운 스토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고려판 세종대왕인 현종의 숨결에 담긴 어떻게 보면 고려의 성지인 삼각산 그리고 영원한 태평성대를 꿈꾸며 조성했던 남경 그 사이에 현현하고 있는 900년 전의 고려 건물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심 한복판에서 36개국의 조회를 꿈꿨던 고려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청와대 속에서 고려 궁궐의 자취를 이제는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개방하는 게 뭐 능사는 아니고 이런 스토리텔링을 좀 찾아서 역사성을 부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청와대 개방하기 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굴 작업을 먼저 좀 진행하면 어떨까. 조사를 좀 해가지고 그 청와대에서 고려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되게 스토리텔링으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갑자기 이 청와대가 600년의 문제가 아니라 900년, 1000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뭔가 좀 발굴 작업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청와대의 면모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대를 좀 한번 해봅니다.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